저는 70대의 여자이고 슬하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 3대가 한 집에서 나름 대가족을 이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밀양댁은 참 자식복 하나는 타고났어라. 남편복 지지리도 없었는데 아들복이라도 하나 있어야 살지, 안 그래? 우엄해, 말하는 것 좀 보소.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까지 쓰리콤보로 하나도 복 없이 박복한 여편네들이 세상 천지 얼마나 많은디요. 그러게, 들어보니 그러네요. 난 3가지 복 중에 자식복 하나라도 건졌으니 다행이지. 남편과 일찍 사별하거나 그런 이유로 남편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전형적인 한량으로 집안에 가진 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오로지 주색 잡기에 탕진해버린 이력을 가지고 있죠. 너무 심한 표현이라 듣기 거북하신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랍니다. 환갑 조금 넘어 명을 달리한 바깥 양반은 평생을 가정에 충실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절마다 품에 끼고 다니는 여자들이 바뀌었고 춤추러 다닌다, 술 마시러 다닌다가 그 사람의 주요 일과였어요. 2달에 한 번 집에 들릴 적에는 우리 태수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어딜 가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지. 에이, 골프까지 취소하고 아들내미 보러 왔더니 허탕이네. 그럼 고만 가보시오. 월수금은 태수가 학원으로 바쁜 날이니 앞으로는 금요일 피해서 오시고요. 여편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아들내미 보러 근 100일 만에 집에 들어온 양반한테 그럼 구첩반상이라도 해다 바치릴까? 이 여편네가 나긋나긋 앵기는 맛이라곤 하나 없이 그저 쉰 고사리보다도 더 질기고 거칠기 짝이 없으니 쇠ν 고사리가 싫거든 이제 어디 가짜란 고사리 직접 캐다 해먹어요. 잘못 캐다 먹었다 도골라 병이나 걸리지 말고. 이놈의 여편네, 그게 무슨 되도 않는 악담이여. 저리 비켜요. 아들 볼일 보러 왔으면 사거리 상가 태권도 학원에 직접 가서 얼굴이나 보고 가든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일절하지 않는 남편을 저 역시 웃는 얼굴을 하고 예쁜 말을 하는 건 불가능했죠. 아무리 제가 할머니고 구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지만 전 그런 남편과 살며 100번도 넘게 이혼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번번이 꺾이게 만든 건 아들이라는 존재였고요. 어쩌다 만나는 아빠라도 아들은 지 아빠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아빠, 저 이번 시험에서 또 1등 했어요. 우리 태수가 누굴 닮아 머리가 이렇게 좋으냐? 아빠 닮아서 그러겠죠? 저는 아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아이고, 기특한 것.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건 재미있냐? 막 재밌는 건 아닌데 체육도 열심히 해야 키도 크고 건강하다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학원 같이 다니는 형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그래, 사내라면 모름지기 운동 하나 정도는 잘 할 줄 알아야 폼이 나지. 아빠, 저랑 목욕탕 가요. 저번처럼 짜장면도 먹고 바나나 우유도 먹고. 그래,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 왔는데 우리 태수랑 목욕탕 가야지. 어쩌다 집에 오는 아빠를 2팔 벌려 환영하는 딱 한 사람. 저희 아들 태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싫죠?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아빠가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 이마에 내천자가 생기거든요. 아빠가 너무 가끔 집에 오시니까. 그리고 태수야, 모든 집에 엄마 아빠가 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란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럼 사이가 나쁜 경우죠? 그게 싫으니? 이럴 거면 엄마 차라리 아빠랑 이혼하고 태수에게 새아빠 만들어줄까? 엄마,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엄마가 그랬지? 뭐든지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엄마, 전 엄마가 아빠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아빠가 집에 자주 안 오는 거 저도 싫지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아빠는 저 보러 아예 안 오실 거잖아요. 가끔이라도 아빠를 보는 게 그렇게 좋으니? 네, 엄마. 엄마 속상하게 하는 건 싫은데 아빠랑 노는 게 진짜 재밌고 좋거든요. 어린 아들은 어찌 보면 철없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그 말 하나는 사실이었죠. 안 그래도 바깥으로 떠돌기만 하는 사람인데 이혼까지 한다면 아들을 내팽개치고 아예 보러 오지 않을 사람. 어디 애먼 여자랑 딴 살림까지 차리면 아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란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는 애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내 취급이라곤 하나도 못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과 먹고 살고 하는 생활비 역시 제가 동대문에서 내복 장사를 하면서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들내미 하나 보고 살아온 삶이 지난 저의 삶입니다. 그래도 제가 자식복은 있었던 건지 저희 아들은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시작한 사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해서 금수저도 아닌 녀석이 자산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공을 했더랍니다. 억척스레 시장서 장사를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낙으로 평생을 버텨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었죠.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쌀을 씻다 말고 제자리에 푹 주저앉는 겁니다. 애미야, 대체 무슨 전화길래 그러니? 어머니, 하진이 아빠가요. 병원 응급실이래요. 온 식구가 한달음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더랍니다.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사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의 심정지 상태였어서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진 아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태수가 죽다니 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이고 태수야, 눈 좀 떠보가라. 응?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네? 하진이 하일이 듣고 먼저 떠나는 법이 어딨어요. 손주와 손녀까지 아들에게 매달려 소리쳐 울었지만 저희 아들은 감은 눈을 영영 뜨지 못했더랍니다. 무슨 정신인지 모를 정도로 슬픔과 황망함 속에서 아들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아들의 유품 정리를 끝내고 49제가 끝날 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죽 드시고 이 보약도 오늘부터 좀 드세요. 갑자기 무슨 보약이니? 어머니 요새 통 아무것도 못 드시고 기력도 없으셔서 제가 보약 한 제 지어왔어요. 아들 앞세운 죄 많은 늙은이가 무슨 염치로 보약식이나.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력 없이 누워만 계시면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네? 며느리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앉아 죽을 먹고 보약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저보고 기력을 빨리 좀 회복하라면서 하루에 2번씩 그 보약을 챙겨주더군요. 그런데 한 번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 보약을 챙기는데 좀 수상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보약을 데워서 그릇에 담는데 그 안에 이상한 가루약을 타는 겁니다. 어머니, 보약 드실 시간이에요. 너 보약에 뭘 탔니? 라고 물어보려다가 전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물어보지 못하고 그래, 거기 둬라. 뜨거워서 좀 뒀다 마시마. 하고 일단 보약 먹는 것을 좀 미뤘더랍니다. 왜 나에게 말도 없이
보약에 이상한 약을 타는 걸까 싶어 혼자 좀 고민을 하다가 며느리에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려는데 한밤중 베란다 구석에서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며느리를 보게 됐어요. 지금 그걸 말하라니. 그건 절대 안 돼. 애들 아빠 명 달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다. 정말 들키면 큰일 난다고. 잘못 밝혔다가는 진짜 골치 아파진다고. 대체 무슨 말을 누구와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 몰래 만나요. 시어머니 알면 노발대발 난리가 날 테니 내가 나중에 연락할 때까지 전화하지 말고요. 나도 매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체 누구와 저런 통화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라도 생겼나?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와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시간을 보니 거의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베란다에 나가 몰래 통화를 하는 며느리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억지로 잠을 청해보다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수원에 사는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자오? 자정 넘어 야심한 시간에 잠을 여태 안 잤어? 언니,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잠 편하게 올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 태수 보내고 네 속이 아닐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태수 생각나서 여태 잠을 못 잤니? 친정언니는 제가 아들을 여인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건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건데 다른 게 아니고 며느리가 너무 이상한 통화를 하는 걸 들어서요. 하진이 어멈 말이야? 아니, 하진이 어멈이야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가 아니니. 저도 여태 우리 며느리 자랑만 하고 돌아댕겼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내가 요즘 태수 떠나보내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축 늘어져 있었잖소. 그랬지. 자식 먼저 떠나보내놓고 네 속이 어디 속이었겠니? 나보고 기력 차리라고 하진애미가 보약을 한 채 지어왔더라고요. 착하구나. 시어머니 기운 차리라고 그런 신경을 다 쓰고. 하진애미도 남편 잃은 건데 본인 속도 지금 엉망진창일 텐데. 그런데 보니까요. 한약을 데워서 그릇에 담으면서 이상한 가루약을 타는 거예요. 뭐? 네가 먹을 보약에 약을 타? 그게 이상해서 애미 너 보약에 무슨 약을 타냐고 물어보려고 나갔는데 베란다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웬 남자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남자와 통화를 하는 건 어찌 알았니? 통화 내용을 들으면 얼추 짐작이 가잖소. 저는 제가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친정언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하진애미가 그런 통화를 하더란 말이냐? 네, 언니. 저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도 다리가 벌벌 떨려서 정말 겨우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세상에, 아무리 믿는 나무에 곰팡이 핀다는 옛말이 있다지만 설마 하진애미가 남편 죽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짓 저지를 사람이냐? 저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너무 찜찜해서. 허긴 태수가 모아놓은 재산이 상당하니까. 듣자 하니 너도 생명보험인가 뭔가 여러 개 들어놓았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설마 하진애미가 제 생명보험금 노리고 보약에 약을 탔다는 거요? 지금 내가 그런 의심이 들게 네가 말을 해놓고 그런다. 가만히 있자. 너 보험 들 때 그거 다 하진애미가 들라고 해서 들었었잖니? 맞아요. 하진애미가 지 친한 동창이 어렵게 살면서 보험한다고 좀 다달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들어주라고 해서
그때 그랬죠. 이거 혹시 신문이나 뉴스서만 보던 보험금 노린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언니, 설마요. 하진애미가 돈 아쉽게 사는 여자도 아닌데 왜요? 돈 욕심 앞에 그런 게 어딨어. 남편 명 달리 했겠다. 이거 혹시 혼자 남은 시험이 귀찮아서 설마? 언니, 듣기만 해도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런 말은 마세요. 보약에 너무르게 약을 탔다는 게 너무 꺼림칙해서 그런다. 너 고혈압에 당뇨도 있어서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 하진애미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 나가다가 며느리가 하는 더 이상한 통화를 들어서 이 사달이죠. 아이, 일단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참, 내일은 뭐 하니? 날 밝자마자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요? 마침 내일 안사돈이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네요. 아니, 안사돈이 왜 너네 집에를 온다니? 태수 장례식 끝나고 나 몸져 누워있고 또 지 딸도 걱정돼서 겸사겸사 반찬 가지고 오나 봐요. 그래? 안사돈이 온다고? 예, 이참에 너 그 보약 말이다. 하진애미가 약 타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그 한약. 한약은 왜요? 그 한약을 안사돈을 한번 먹게 해봐라. 무슨 사달이 나나 안 나나. 언니, 사달이 날 약이면 사돈 먹이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라. 사달이 날 약이면 일단 하진애미 표정부터 변할 거 아니니. 먹고 나서 사달이 날 약을 지엄이 먹인다는데 먹지 못하게 난리 부르스 떨 거 아니냐. 언니 말 듣고 보니 그럴 법하네요. 일단 그 방법을 써서 하진애미 속셈을 간파해 보자꾸나. 날 박는 대로 나도 너 걱정돼서 보러 간단 구실로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있고. 알았어요. 언니 고맙소. 고맙긴 뭘. 일단 잠부터 좀 자두고. 맨몸으로 100억 자산을 이룬 아들이 죽자 슬퍼하는 내게 며느리가 가져온 보약이었습니다. 그 보약에 약을 타는 게 수상해서 저와 언니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사부인이 예정대로 저희 집에 오셨더군요. 사돈, 좀 마음은 추스리셨어요? 아직은 쉽지가 않네요.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사돈께서 영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셔서 밑반찬 몇 가지 좀 싸들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쟁반에 보약을 받쳐들고 나오더니 어머니, 보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면서 저에게 그 수상쩍은 보약을 또 내려주고 가더군요. 이 보약이 그리 좋은 거라면서 사부인도 한 잔 드시게 하자꾸나. 네? 어머니 드시는 보약을 왜요? 어머님 드세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사부인이 들고 온 밑반찬을 정리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사부인, 이게 기력 회복하는 보약이라는데 저는 잘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부인 한 잔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가져가 드세요. 아유, 제가 뭐 기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요? 우리 나이에는 다들 기력이 없죠. 드셔보세요. 저는 불어 사부인에게 보약을 권했고 계속 마다하기 애매했던 사부인은 결국 제 보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준 보약을 마시고 얼마 후에 갑자기 사부인이 구토를 하며 두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시어머니 드실 보약을 내가 대신 마셨는데 이 사다리로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진애미, 너 보약에 대체 뭘 탔길래 네 어머니가 이 보약 먹고 이 난리야?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되려 저에게 되묻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더랍니다. 너 대체 나 몰래 한약에 뭘 탔길래 이 사달이야? 아니, 제가 어머니 몰래 무슨 약을 탔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못 본 줄 아니? 너 어젯밤에도 부엌에서 보약에 무슨 이상한 가루약 타는 걸 내가 다 봤다. 아니, 어머니, 그럼 그것 때문에 불어 이 보약을 저희 엄마에게 드시게 한 거예요? 네 반응 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심드렁하게 들어가길래 혹시나 해서 사부인에게 권했는데 대체 무슨 약을 타서 이 보약을 먹고 사부인이 저리 머리가 아프다고 난리인 거냐고. 어머니, 저 사실은요. 왜 말끝을 흐리니? 바른 대로 말 못해? 너 혹시 집안 재산 탐나고 내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래?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부인, 제가 듣자 하니 너무 막말을 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딸에게 그런 오해를 하십니까? 여전히 수상쩍은 보약의 여파로 머리를 감싸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예, 효경아, 너 이제 더는 속이지 말고 네 시어머니께 이실직고 해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네가 네 시어머니 생각해서 그 때 찾느라 네가 지금 보험금 노리고 이상한 짓이나 벌이는 며느리로 오해받고 있잖니. 며느리와 사부인 두 명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니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날 속이지 말고 이실직고 하라니. 하진애미, 너 나를 속이는 게 있어? 그런 거야? 그래요, 어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야지 이제 더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더는 속이지 말고 다 털어놔라. 너 대체 왜 내가 먹는 보약에 약을 탄 거며 어젯밤 수상한 통화는 또 뭐야? 어머니, 제가 하는 통화까지 들으셨어요? 세상에. 너무 기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억울하다는 듯 제 눈을 빤히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네가 부엌에서 보약의 이상한 가루약을 나에게 말도 안 하고 타길래 그 약이 대체 뭐냐고 너에게 물어보려 가려다 베란다에서 내가 통화하는 걸 봤어. 그래요. 어머니,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약에 탄 가루약은요. 그건 녹내장 약이에요. 뭐라고? 녹내장? 네. 어머니께서 녹내장이라 얼마 안 가 시력 잃으신다고 병원에서 무서운 말을 듣는 바람에 그거 늦추는 약 넣어서 드려 그런 거예요. 사부인, 우리 딸이 병원에서 사부인 녹내장이라는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는 아십니까? 아들 죽어 상심이 큰 사부인이 녹내장까지 걸렸다는 거 알면 무너질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된다며 비밀로 약을 드시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진애미 네가 보약에 가루약을 탔다는 거야? 네,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녹내장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약 먹는 걸 미룰 수 없는 단계라서요. 아니, 세상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애미, 너 베란다에서 누구와 그런 이상한 통화를 한 거니? 제 친구 중에 친정엄마가 녹내장으로 오래 약을 먹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녹내장 관련해서 병원도 추천받고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그런 통화를 했고요. 미안하다, 애미야. 저는 오열하며 며느리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나가보니 수원 사는 친정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간밤에 일은 어찌 되었니? 언니, 내가 늙어서 총기가 많이 사라졌나 봐요. 무슨 말이니 그건 또. 이모님 오셨어요. 저는 친정언니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실직고 했더랍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나와 네 어머니는 하진애미를 말도 안 되게 오해를 했구나. 상황을 듣고 보니 사부인께서도 오해할 만 하셨네요. 안 그래도 하진아범 명 달리하고 심정적으로 힘들고 약해진 마당에 이상한 오해하실 법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사부인. 하진애미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얼마나 불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부인. 지금 사부인께서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제가 다 아는데 오해 풀렸으니 다 된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꼬일 줄 알았더라면 제가 애초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다, 애미야. 오해를 한 내 탓이야.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두고 그런 오해나 하다니. 내가 치매가 온 모양이다. 미안하구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반복했더랍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저는 녹내장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녹내장이란 병이 참 무서운 병이더군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었죠. 저 역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바람에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일조차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국하고 밥은 늘 같은 위치고 왼쪽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오늘은 4가지 반찬이에요. 맨 왼쪽은 김치, 다음은 감자볶음, 장조림, 김이 놓여 있으니 그렇게 드셔요. 아침부터 반찬도 많이 했구나. 점심은 번거롭게 차리지 말고 외식이나 나가자. 네, 그렇게 할까요?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설거지보다 제 손을 끌고 가서 양치질이며 식사 후에 더러워진 제 옷을 갈아입혀주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티셔츠에 된장 국물이 튀어서 갈아입으셔야겠어요. 내가 시력 떨어지면서 뭐 먹을 때 음식을 많이 흘리지? 미안하다, 일감만 늘게 해서. 어머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빨래야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다고요. 세탁기 청소기 있어도 세탁기 돌려 건조시켜 다 개켜야지. 청소기도 다 사람 손으로 돌리는 걸. 그 정도는 아직 힘들지 않게 해낼 만큼 저 젊고 건강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하진애미야, 내가 시간 지나면 아예 앞을 못 보게 될 텐데 네가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겠니? 언제까지라뇨. 어머니 돌봐드리는 거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하진아범 떠난 마당에 솔직히 너와 내가 따로 살아도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 없을 거다. 제가 하진아빠와 이혼한 것도 아니고 하진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명 달리한 건데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 건강 안 좋으셔서 항시 옆에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며느리인 제가 분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가 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진아범도 없는 마당에 내가 네 손을 빌려서 이리 신세를 지며 사니 너무 미안해서 그렇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진아빠가 떠났어도 저는 여전히 그 사람 아내예요. 앞으로 다시 재혼 생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나이가 얼만데 100세 시대에 아직 네 나이에 시집 안 간 처녀들도 널린 세상이다. 앞으로 좋은 사람 나타나면 재혼도 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어머니. 내가 평생 남편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혼자 살아보니 외롭게 여자 혼자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 후회되세요? 외롭게 사신 거?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안 한다. 하진아범한테 어쨌든 평생 아버지 자리를 지켜준 거니까.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진이랑 하일이가 제 딸 아들이고 어머님 손녀 손자인 이상 저와 어머니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부관계예요. 고맙다 어머마. 너 같은 며느리는 다시 없을 거야. 어머님께서 평생 하진 아빠 키우느라 고생하며 희생하신 걸 제가 다 아는데 어머님 돌봐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그런 기특한 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실 녹내장이 악화되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상태가 악화됐고 며느리가 제 수족이 되어 고생하는 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요양원을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사코 반대해서 며느리 도움을 받아가며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지요.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니? 앞이 아예 안 보이니 답답하죠. 요새는 드라마를 봐도 그냥 소리만 듣는다우. 희미한 형체나 색깔도 아예 안 보이는 지경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흐릿하게는 보였는데 이제는 당최. 뭐 포기하고 살자. 내가 살면 얼마나 살랴 생각하면서도 죽을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갑갑하네요. 너는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앞이 안 보이니 갑갑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엄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나 불편한 건 그러려니 하는데요. 하진 어머한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그러죠. 그래도 네 며느리가 싫은 기색도 없이 기꺼이 네 수족이 돼서 널 돌봐주는데 고마운 일이지, 안 그래? 고마움도 지나치면 미안함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다 네 복이다. 말년에 딸내미 없으면 찬밥 신세인데 너는 딸보다 더 효심지극한 며느리가 널 돌봐주니 얼마나 복이야. 그러게요. 하진 어멈도 남편 여의고 많이 힘들 건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네요. 하진 어멈이 성정이 원래 차분하고 깊은 아이 아니냐. 정말 하늘이 내린 며느리가 따로 없어 그 아이는. 친정언니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 저를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는 며느리를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억적스레 살더니만 말년에 며느리 복을 톡톡히 보내그려. 그저 내 가진 복 중 하나는 아들내미 복 하나라 생각했는데 그 아들 먼저 떠나고 나처럼 박복한 팔자 어딨나 했는데 며느리 복이 또 있네. 자네 수족처럼 그리 살뜰히 보살펴준다며? 내가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누구 도움 없이는 요새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밥 먹는 거, 씻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며느리가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니 나야 고맙지. 자기가 요양원 가겠다 했다면서? 아들도 먼저 세상 떠난 마당에 솔직히 며느리 볼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극구 집에서 날 모신다 하니 요즘은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어도 시어머니 안 모신다는 며느리들이 널렸는디 참 효부가 따로 없네. 옛날이었으면 열려문에 효부상이라도 내려줘야 할 아이야. 간병인 쓰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지가 나서서 하니. 말이 나와 말인데 자네 집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 집에서 간병인을 한 명 쓰면 며느리 일이 덜어질 거 아니야. 내 성격 까탈스럽고 예민한 거 알아서 그래. 남의 손 타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건 사실이니. 하긴 자네 아들이 100억 자산가 소리 듣던 사람인데 돈이 없어 간병인 안 쓸 이유는 없겠지. 참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성정 생각해서 지가 직접 간병하는 것도 참 기특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내가 불어 집안일 하는 도우미는 더 쓰게 했어. 살림하는 일에서라도 좀 부담을 덜어주게 말이야. 잘했네. 그렇게 해야 며느리도 좀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러지. 며느리의 살뜰한 케어를 받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 레미의 일주기 제사를 며칠 앞둔 날이었죠.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갑자기 뭔 결혼이야? 여자친구 미지가요. 임신했어요, 엄마. 너 사고 쳐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사고 쳐서 결혼은 아니에요. 저 대학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어차피 미지랑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 한 3년, 아니 5년은 후의 일이었지.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미지도 나도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손주의 결혼식이 진행되게 된 거였죠. 군에서 제대한 뒤로 복학해서 대학을 다니던 손주 녀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자 매일 근심 속에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마, 또 한숨이냐? 하일이 녀석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려요, 어머니. 생각보다 빨리 장가를 가서 그렇지. 뭐 평생 하이리를 데리고 살 작정은 아니었잖니. 그래도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을 장가 보내려니 마음이 무겁네요, 솔직히. 되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하이리가 나름 부족할 거 없는 환경에서 호야호야 자라다 보니 사는 녀석이면서도 좀 설탕물 같은 데가 있어 걱정이었는데 장가가 지 처자식 생기면 정신 차려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게다. 어머니, 하일 아빠랑 저 결혼할 때 어머님도 저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며 저를 빤히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죠.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던 때에도 혼전 임신을 해서 예정에 없던 빠른 결혼을 한 경우였거든요. 엄마, 저 이 사람과 결혼해요. 동대문서 내복 팔아 안 먹고 안 입으며 겨우 서울대 보내놨더니 대학 졸업도 전에 장가라니. 효경이가 임신했어요. 결혼 못 미뤄요. 지금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너 하나 보고 여태 살아온 내게 네가 이런 배신을 때려? 엄마, 효경이 진짜 좋은 여자예요. 엄마가 배신당했다 생각 안 들 만큼 저희 잘 살 거고 효경이도 엄마한테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 정말 잘할게요. 딸보다 더 살갑고 정 많은 며느리로 어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그런 말을 하면서 결혼 허락을 구하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앞길 창창한 서울대생 아들이 대학 졸업도 전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화병이 나서 며칠을 몸져 누웠더랬죠. 그래, 네가 울면서 결혼 허락 구하며 내게 그런 말을 했지. 딸보다 더 살가운 며느리가 되겠다고. 어머니, 저 그런데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나요? 그럼 지키다 마다 말한 약속의 100배는 더 지켰지. 저는 그런 말을 하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더랍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니. 너를 닮아 네 며느리가 되는 아이도 너처럼 아주 좋은 아이일 거다, 효경아. 요즘 젊은 애들이 며느리 노릇하는 아이가 있을라고요. 그저 둘만 잘 살아도 걱정이 없겠어요. 하일이도 가장 노릇 잘 해낼 거야. 지 아빠가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평생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지 아빠 회사 일 바로 배운다고 덤벼드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성이네 뭐네 하며 고민하던 녀석이. 그거 보렴. 처자식 생기니 바로 하일이가 책임감 생겨 그러는 거. 우리 김씨 집안 남자들이 결혼하면 책임감 생기는 스타일이다. 아버님은요? 그 사람이야 별종이고. 우리 시아버지도 평생 처자식밖에 모르고 산 분이라더라. 하일이 결혼식 하려면 한복도 맞춰야 하고. 어머님, 우리 아주 고운 걸로 같이 맞춰 입어요. 그러자
한복에 맞춰 옷가락지도 하고 비녀도 고르고 나 살아생전 우리 손자 손녀 결혼하는 거 볼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하이리가 효자구나. 어머님 말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제 마음 답답했던 게 좀 녹네요. 다행이다, 에미야. 손자 녀석의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터라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들어갔지요. 할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으세요? 오늘이 너의 결혼식 날이라 그런가 아예 깜깜하게 안 보이는 날도 있는데 희미하게라도 눈이 잘 트이는구나, 오늘따라. 와,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 그럼 드레스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그럼 화사하니 아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따로 없구나. 손주 며느리는 애교도 많고 정이 많은 스타일의 아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신잡살림도 저희 집과 근거리에 얻었어요. 주말이면 언제나 저희 집에 와서 제 말동무도 하고 목욕탕에도 같이 가주는 손주 며느리였죠. 할머니, 저 왔어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않고 또 놀러 왔니? 오늘 할머니랑 저랑 같이 드라마 보고 목욕탕 가는 날이잖아요. 주말마다 안 그래도 된다. 젊은 아이들이 약속도 많고 그럴 텐데. 하일 오빠 기말고사 기간이라 공부하러 도서관 갔고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나 하죠. 그러면서 제 팔도 주물러주고 드라마 보며 화면 설명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다주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수제 양갱인데 좀 드셔보세요. 녹차 마신 것 같은데 맞으니? 정답입니다. 이 집이요. 직접 다 몸에 좋은 천연 설탕을 써서 유기농 재료로만 만드는 곳이에요. 입맛에 맞으세요, 할머니? 달지도 않고 아주 맛나구나. 며느리에 이어 손주 며느리까지 살갑고 딸 같은 아이가 들어와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마, 효경이가 널 닮아 착하고 참 아이가 살가워. 그 며느리의 그 며느리죠? 그러게 말이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효경이가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 말벗해주니 좋으세요? 좋다마다 내 평생이 너 알다시피 많이 외로웠잖니. 평생 밖으로 떠도는 남편 덕에 아내로서 사랑 한번 받아보길 했나. 동대문서 종일 장사하고 들어오면 아들 녀석이 공부하다 날 맞았지. 아버님이 너무 그러시면 차라리 갈라서지 그러셨어요. 하이라범이 아버지 자리를 원했으니까 남편 노릇은 안 해도 아버지 노릇은 하려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저 내 팔자가 외롭게 살라는 팔자인가 보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말년이 이렇게 따숩고 복이 많을 줄은 몰랐구나. 하이라범 키우신다고 어머님께서 그리 희생하셨는데 이런 복이라도 누리셔야죠. 안 그래요? 이런 걸 예상하고 그리 살진 못했다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고맙다 어머마. 네 덕분에 내 인생 끝자락이 아주 따숩고 행복하다. 손주 며느리는 시집 온 그 해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먼저 명을 달리한 제 아들내미를 붕어빵으로 똑 닮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손주가 애들 아빠 얼굴을 딱 찍었어요. 나야 보이지가 않으니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 찍었다 소리가 나올 만큼 그리 닮았어. 아기 태어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저 울음 터뜨렸잖아요. 손주를 처음 본 감격도 감격인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 닮아서요. 하이라범 많이 생각나지? 그럼요, 어머니. 매일매일 생각나요. 하긴 너희 둘은 금슬도 각별했으니 더 그럴 게다. 앞으론 애들 아빠 생각나면 우리 손주 녀석 얼굴 보면 되겠어요. 눈, 코, 입 붕어빵에 눈빛까지 닮은 거 있죠? 씨 내림이 무섭다더니
하이라범이 식구들이 저 보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불어 저 위에서 그런 수를 쓴 것 같기도 하구나. 어머님 말씀 들으니 그럴 법도 하네요. 집안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은 저 역시 아주 사무치게 먼저 떠난 아들 녀석이 그립고 생각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살아생전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효자였거든요. 엄마, 저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후회? 저 어려서 엄마한테 아빠랑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 자리가 있었으면 해서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돌이켜보니 제 이기심 때문에 엄마는 평생 외로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자식이야, 당연히 부모 이혼하는 거 싫지. 너로선 당연한 말을 한 거다.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마. 아니에요, 엄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한테 많이 죄송해요. 아이고, 참 죄송할 일도 많다. 네가 나에게 죄송할 게 뭐야. 엄마는 너 같은 아들 둔 게 인생 최고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그냥 엄마 이혼하시라 말씀드렸으면 엄마도 외롭지 않게 사셨을 건데, 저 때문에 여자로서 행복은 하나 누리지 못하고 장사만 하시면서. 대신 너 같은 귀한 아들을 얻었잖아. 엄마 젊은 시절 평생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대신 엄마 남은 인생은 제가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런 소리 말고 네 처자식이랑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게 제일 큰 효도이니. 아니에요, 엄마. 저도 결혼해서 와이프랑 살아보니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께 그래서 더 나이 먹을수록 죄송하고요. 이제 다 늙어서 엄마는 외롭게 산 기억도 다 잊어먹고 없다. 너같이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뭐 대수야?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엄마 절대 안 외롭게 따숩게 사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던 아들은 이제 제 곁에 없지만 며느리가 제 곁에서 아들이 못다한 약속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아들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지만 홀로 남은 저희 철을 통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손자 녀석이 돌잔치가 끝났을 무렵 제 팔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팔순은 집에서 치르는 게 나을까요? 아님 어디 근사한 호텔을 예약할까요? 둘 다 아서라. 무슨 팔순 잔치를 복잡하게 할 생각 전혀 없다. 하이라범도 떠나고 없는 마당에 늙은 놈이 팔순 떡 벌어지게 하는 것도 우스워. 어머님도 참, 저 하늘나라서 아범이 들으면 펄쩍 뛸 소리를 하세요. 내가 떠들썩한 거 원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니. 너 알다시피 내가 눈이 이제 봉사라 어디 비싼 호텔을 가도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 마당에. 됐다. 그럼 집에서 잔치 벌이죠 뭐. 집에서 그런 거 준비하려면 너나 수고스럽지.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동네 갈비집서 가족 식사나 하자. 그거면 충분해. 저는 며느리 일을 늘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 말을 했더랍니다. 솔직히 간소하게 가족 식사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가 합심을 해서 아주 잔치를 벌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 곳곳에 예쁜 장식을 하고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음식을 또 떡 벌어지게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제 친한 지인들과 사돈의 팔촌까지 저희 집에 불러들여서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고생해서 준비한 팔순이라 그날 하루를 흥겹게 아주 떠들썩하게 보냈더랍니다. 어머마, 고생 많았다. 어머니, 팔순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셔야 해요. 오냐, 알았다. 효경이 너도 음식이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날 팔순잔치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팔순잔치 즐거우셨어요? 그럼 즐겁다마다. 네 처랑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동동거리며 준비를 부지런히 하더니 기어이 잔치를 벌여주더라. 어머니, 손주 며느리 마음에 드세요? 혼전 임신해서 하일이가 빨리 장가간다고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기우였어. 네 처를 똑 닮은 아주 착하고 살가운 아이야. 어머니 곁에서 평생 안 외롭게 해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먼저 떠나와서 죄송했어요. 그게 어디 네 인력으로 되는 일이더냐. 네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닌걸. 네 처와 며느리 덕분에 난 외롭지 않게 아주 잘 지내고 있었단다. 엄마, 저랑 이제 놀러 가실래요? 놀러? 어디를 놀러 가려고? 엄마 팔순인데 좋은 데 모시고 가야죠. 엄마 꽃 구경 좋아하시는데 우리 꽃 보러 가요. 한겨울에 어디 꽃핀 데가 있다고 그래.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 가보면 진짜 지천이 다 꽃밭이에요. 그런 천국 같은 데가 있어? 그럼 얼른 같이 가보자. 저는 환하게 웃는 아들 손을 잡고 성큼성큼 따라갔더랍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터널 하나가 보이더군요. 그 빛이 쏟아져 나오는 터널 속으로 아들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실 시간인데 여태 주무세요? 어머니! 뭔가 대답을 하려는데 아무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더군요.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대꾸를 안 하시는구나. 뭐라고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할머니! 제 가슴께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는 손녀의 감촉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심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팔순잔치를 치른 다음 날 아들내미 곁으로 소풍을 떠나게 된 저였습니다. 그 손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소리도 감촉도 느껴지지 않는 진공상태 비슷한 허공 속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끝에는 정말 만개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꽃밭 가운데서 아들 녀석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내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더랍니다. 엄마, 이제 예쁜 꽃이 선명하게 다 보이세요? 그러게 말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앞이 깜깜하니 하나도 안 보였는데 널 따라오니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훤하게 잘 보이는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엄마. 아니야, 나 돌보느라 네 처가 고생 많았지. 여기 꽃밭은 사철 이렇게 꽃이 만발이래요. 너무 좋죠? 그러게 정말 좋구나. 여기는 겨울도 없나 보구나. 사철꽃이 만개라니. 엄마 추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꽃 피는 봄이 제일 좋은데 짧아서 아쉽다 하셨는데 여기는 진짜 천국이죠. 그래,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아들과 손을 잡고 그 향기로운 꽃향기가 진동하는 별천지의 꽃밭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대수야, 꽃밭이 끝나면 뭐가 또 나타나니? 더 크고 예쁜 꽃밭 하나가 더 있고요. 풍광 좋은 바다 하나를 건너면 산 정상에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 네, 엄마가 살아생전 매일매일 보고 싶다고 하시던 분이요. 아들 말 맞다나 예쁜 꽃밭 하나를 지나 풍광 좋은 바다를 배도 타지 않고
술술 건넜답니다. 바다를 건너면서도 옷이 하나도 젖지 않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한참을 올라간 멋진 전경의 산 위에 제가 그리도 보고 싶어 하던 저희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부르며 엄마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환한 구름 무더기가 저와 모녀와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구름 무더기를 타고 또 어디론가 흘러가듯 여행길에 떠나게 된 저와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행선지를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천국처럼 포근한 어떤 곳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